노스페라투는 할리우드가 낳은 또 하나의 리메이크입니다. 이럴 때 보통의 경우에는 돈에 눈이 멀었다느니 또 리메이크냐느니 하면서 불만을 토했겠지만 노스페라투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스페라투는 아마 교양으로라도 영화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고 계실 공포영화의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과 더불어 독일 표현주의의 공포영화를 대표하는 노스페라투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장편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공포영화의 고전이라고 하면 엑소시스트나 할로윈 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나 노스페라투는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가 1922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1979년에 모국인 독일에서 리메이크했던 버전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다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개봉한 북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길래 약간의 기대를 갖고 본 결과 할리우드에서 이 정도의 리메이크라면 준수한 편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비록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고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에 비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할리우드에 의해 처절하게 망가진 리메이크로 남지 않은 것만큼은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궁금하신 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으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노스페라투의 노스페라투는 다들 잘 아시는 드라큘라의 이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몰라 찾아봤었는데 알고 보니 노스페라투의 각본은 그 유명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무단으로 표절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길래 두 작품의 관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브람 스토커의 미망인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독일에서는 노스페라투의 필름이 모두 폐기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해외에 반출됐던 필름이 남아서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노스페라투의 정확한 뜻은 불명입니다. 전 당연히 뱀파이어나 드라큘라를 다른 언어로 쓴 건 줄 알았으나 현재까지도 몇 가지 설만 있을 뿐 어원과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사전 정보로는 충분한 것 같고 행이라도 제가 노스페라투를 공포영화의 고전 중 고전인데다가 뱀파이어 영화의 기원이라고 떠들어서 호기심이 생기시더라도 관람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독 공포영화를 리뷰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노스페라투는 우리가 흔히 공포영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공포영화와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음산하고 오싹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건 맞지만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정적인 영화라 지루하다는 반응이 나와도 딱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앨런은 남편인 토마스와 결혼한 후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인 토마스가 이상한 의뢰를 받고 멀리 출장을 떠나면서 불안에 빠집니다. 의뢰인은 하필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고성을 사고 싶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계약하자고 요구하는데 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토마스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별 수 없이 긴 여정을 떠납니다. 이리하여 토마스가 당도하게 된 곳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트란실바니아고 예상하고도 남다시피 의뢰인은 올록이란 이름을 가진 뱀파이어입니다. 자신이 올록을 만나러 간다고 밝히자 주민들과 집시들은 한사코 만류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토마스는 말도 없이 그 먼 길을 꾸역꾸역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목적지에 도착해 의뢰인을 만난 직후부터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올록이 파놓고 기다린 함정에 빠져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올록은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앨런을 만나기 위해 독일로 향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도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고 사력을 다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노스페라투를 보면서 오랜만에 트란실바니아라는 지명이나 올록의 하수인 그리고 낮에는 관으로 들어가 햇살을 피한다는 설정 등이 나오는 게 반가웠습니다. 매우 익숙한 내용인 한편으로 간만에 보니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인데 한동안 드라큘라를 공포영화로 다룬 사례가 적어도 할리우드의 메이저에서는 없었습니다.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1992년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연출한 드라큘라가 있죠. 실제로 당연하게도 노스페라투와 드라큘라는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공포영화라는 장르에는 상대적으로 후자가 더 가까운 데다가 드라큘라는 원작과 다르게 각색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드라큘라에게 사랑꾼의 이미지를 심어서 영화 자체를 공포와 로맨스의 지독한 결합으로 완성한 탓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도 드라큘라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이 이후로 명맥이 끊겼던 뱀파이어의 대명사가 부활한 셈이라 은근히 기다리셨던 분들이시라면 노스페라투가 여느 공포영화보다 정적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원작인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고딕 문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음산하고 오싹한 분위기에 중점을 두되 묵직하고 육중한 연출로 관객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른 전개보다는 서서히 조여가는 과정을 중시해 촬영부터 연기까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때때로 나른하기까지 합니다. 이 독특한 정서에 몰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스페라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스페라투의 연출이 마음에 들었으나 분명 취향을 탈 영화인 것 같아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예시가 없을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비교적 최근의 공포영화로 간신히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지나가듯이 추천했던 걸로 기억하는 더 위치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이 노스페라투와 많이 닮아서 여러분께서 과연 재밌게 보실 수 있을지 어떨지 미리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멍청하게도 이 감독이 저 감독이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더 위치의 감독이 노스페라투의 감독이니까 자연스레 둘이 닮을 수밖에 없죠. 단 저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연출한 3편의 영화 중에서는 노스페라투의 완성도가 가장 아쉽습니다. 노스페라투는 중반부까지 거의 완벽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오리지널 영화가 빛과 어둠을 활용해 관객에게 공포를 드리웠던 것처럼 이 영화도 촬영, 조명, 연출, 연기, 미술, 로케이션, 분장, 의상 등에서 시종일관 압도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올록을 연기한 빌 스카스가드는 그것에서 연기한 페니와이즈 이상으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분장을 한 가운데 특정 시점이 될 때까지 어둠에 가려 그런 얼굴조차 제대로 안 보여줍니다. 이 바람에 공포심이 배가 되는 데다가 할리우드로 인해 드라큘라의 이미지로 굳어진 것과는 다르게 흉측한 외모와 동유럽의 전통적인 의상 같은 걸 입어서 한층 더 신비로우면서도 기괴하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앨런으로 나온 릴리 로즈 뎁의 연기도 탁월해 알 수 없는 미묘한 심리가 절절하게 전해지고 올록이 앨런을 찾아오기 전까지 그 자리를 메우는 큰옥을 연기한 사이먼 맥버니도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진짜 뭐 하나 흠이라고 할 게 없을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던 이 영화는 뜻밖에도 정작 올록이 독일에 도착하고 뒤늦게 돌아온 토마스가 앨런을 구하기 위해 친구인 프리드리히와 함께 알빈이라는 캐릭터를 만난 즈음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흔히 뱀파이어라고 하면 대번의 박씨를 연상하지만 오리지널 영화는 쥐를 부각했던 걸 따라 올록의 당도에서 혐오와 공포의 모호한 경계를 전하는 것까진 참 좋았는데 그 직후의 연출이 차츰차츰 과해지는 조짐이 보이더니 뒤로 가면 갈수록 기어코 평범한 공포영화로 변질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지만 이렇게 된 원인은 윌리엄 데포가 연기한 알빈의 개입입니다. 아마도 로버트 에거스 감독은 오리지널 영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영화에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더 접목하려다가 생긴 오류라고도 할 수 있는 노스페라투의 알빈은 드라큘라의 바네싱을 대신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뱀파이어 헌터로 나오는 건 아니라 다행이면서도 올록을 물리치는 데 기여하는 캐릭터인 건 맞아서 영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해치고 마는 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리지널 영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앨런과 올록에게 집중했다면 이 영화의 강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딱 저것만 제외하면 여러모로 좋았던 영화고 무엇보다도 시대상을 반영한 각색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노스페라투의 배경인 1838년은 산업혁명 시대의 후기에 해당합니다. 토마스의 친구인 프리드리히와 스위스에서 온 알빈은 이 무렵의 특징이 뚜렷하게 반영된 캐릭터들입니다. 프리드리히는 가업을 물려받아 토마스를 경제적으로 돕고도 충분할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고 알빈은 한때 의대 교수였으나 연금술과 주술 등에 빠져 학계에서 퇴출된 사람입니다. 이 두 캐릭터의 대립은 노스페라투의 테마를 지탱하는 기둥에 가깝습니다.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따로 떼어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프리드리히는 그것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고 태어나 직접 목격하면서 성장한 캐릭터인 반면 과학을 배우고 가르쳤던 알빈은 도리어 뉴턴까지 들먹이면서 과학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일갈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프리드리히는 이성을 신봉하며 앨런의 주장이나 진실을 거듭 부정하지만 알빈만은 앨런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는 걸 보면 프로이트의 버금가는 심리학자인 칼 융이 떠오릅니다. 칼 융은 스위스 출신의 의학자면서도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몰두한 적이 있고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니 알빈의 뿌리가 칼 융일 것이라는 게 단순히 억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그림자가 있다고 했는데 앨런에게 집착하는 올록이 항상 그림자를 몰고 다닌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거니와
더 나아가 올록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앨런의 그림자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노스페라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지만 감히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자면 알빈이 왜 필요했었는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앨런과 올록에게 집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둘의 관계에서 저 시대가 요구한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일찍이 어떤 욕망에 눈을 떴으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억누르려고 합니다. 아버지조차도 앨런을 책망했지만 정반대로 부유한 남성인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욕망을 서슴없이 발설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알빈의 등장을 거친 노스페라투의 결말을 보면 상당히 애처롭고 숙연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알빈의 파트를 삭제하거나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전반부와 중반부의 연출을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게 두고두고 아쉬운 영화로 남을 것 같네요.